네, YTN 라디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죠. 금리가 인상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도 잇따르면서 실제로 세입자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자, 가을 이사철입니다. 자, 관련 내용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지난달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피해 규모 얼마나 집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달 그 피해 금액만 한 1,070억이 좀 넘습니다. 1,070억 원 정도요. 유일사항은 우리가 이게 2016년도부터 이게 시작됐는데요. 예. 그때만 해도 뭐 한 30억, 50억, 뭐 70억 이 수준이었다가 집값이 급등하던 2018년부터 갑자기 700억대로 갑자기 치솟고요. 그 다음에 20년 때부터는 뭐 3천억, 4천억 오르다가 작년에는 5,790억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인데 7월까지 총액이 한 4,3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과 같이 좀 피해액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신고한 것을 집계를 한 거죠, 이게? 일단 허구 기준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그러죠. 대출을 이제 보증을 서주는 것을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집계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서울보증공사 이런 것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들었는데 어쨌든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네요. 네, 그 건만 이 정도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은 같은데 이 깡통 전세 또 이것과는 별도로 또 전세 사기 이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구분을 해 주실까요? 일단 시세를 편하게 말씀드리면 1억짜리 집이 있을 때 정부에서 대출의 한도가 매매 가격의 이제 90% 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요. 이 전세 사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건축업자들이 뭐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들하고 짜고서 매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죠. 한 1억 4천, 5천으로. 그러면 이제 시세는 1억인데 1억 4천으로 시세가 둔갑이 돼서 대출 액수가 원래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출이 되고 세입자 입장,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금액에 크게 구애를 안 받고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금처럼 집값 하락기가 되면은 매매 가격이 깡통 전세, 역전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속에서 그 소유주들이 그 차익을 갖다가 편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속여서 세입자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조금 90% 정도까지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 이 어떤 뭐 세금이 밀린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파산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보증금을 이제 반환할 능력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또 집주인을 바꿔가지고 명의를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뭐 또 이탈행위를 해가지고 세입자들이 이 보증보험에 든 효과들을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보증보험을 안 든 경우에는 더 피해가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뭐 국세 미납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 좀 그것을 사각지대인데 거기까지는 정부가 이제 관리를 못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하고 난 뒤에 국세 미납이 들어오게 되면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국세가 1순위로 이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세입자가 부담을 지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에는 이제 이번 발표액에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전세계약서에 보여라 하는 게 이번 대책이 좀 들어 있습니다. 같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간다 하면은 이 세입자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혀가 아니라 경매 금액에서 이제 배당 금액을 받고 나도 이제 모자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올 하반기에 서울과 네. 수도권 지역 빌라의 깡통 전세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하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려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제 지금 상황이에요? 네네. 특히 연립 빌라 쪽이 좀 심한데요. 예. 연립 빌라 쪽에 이제 대출 공시 가격에 대해서 이제 명료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 공시 가격의 15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150%까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세보다 좀 높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실제로 현재 뭐 사기나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 일반 연립 빌라들도 특히 강동구, 강서구가 좀 심한데요. 그쪽에 평균 전세가율이 연립 빌라들이요. 예. 한 88%에서 8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집값이 좀 하락하게 되면 네. 그 집값이 전세 가격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보증금을 받는데 이제 힘이 들게 되겠죠. 그 전세가율이 워낙 높군요, 지금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전세 대출도 한몫합니다, 사실은. 전세 대출을 100% 받는 분도 계시지만, 예. 뭐 자기 돈 50%에다가 전세 대출 50% 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대출금은 반환이 되더라도 자기 돈은 좀 손실을 보게 되겠죠. 만약에 주택 가격이 한 20%만 내려가도 벌써 뭐 역전되니까요. 예. 손해를 보는 일이 이제 왕왕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뭐 얼마 전에 그 세모녀 전세 사기 피의자인 어머니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네.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세 피해를 신고해도 수사가 또 더디고 뭐 지금 이 사례처럼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일단 민사하고 형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사기 행위는 형사건이니까 이제 형법에 적용을 받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이제 민사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세 모녀가 돈이 없는데 그렇게 보증금을 많이 받았는데 막상 돈이 없고 뭐 어디 뭐 다른 곳에 뭐 유용을 했다든지 하고 나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갚아줄 돈이 없으니까 그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못 돌려받게 되는 거죠. 파산을 하거나 이러면 그 부분은 이제 민사로 가게 되니까 세입자분들이 이제 이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민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것도 일종의 형사범으로 사기 사건이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건 아닌가요? 사기로 이제 세입자분들이나 임차인분들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사기죄로 100% 그죠 입건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라는 이제 사기라는 고의성 비방 행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고발자가 아니면 경찰들이 수사를 해서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뭐 전세 놓다가 뭐 돈을 딴 데 썼다 없다 이러면 이제 그게 또 사기죄가 또 성립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 앞으로 좀 보완 입법을 해야 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전세 사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우선으로 해서 안전한 거래 관계를 위한 대책. 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뭐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정부에서 이번 사기범을 뭐 단속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책도 발표했는데 대책 내용 중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납세 완납 증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계약을 맺고 나면 대출을 제한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납세 완납 증명이라는 거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세금이 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세금 밀린 게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미리 사전에 확인하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하고 확인 설명 의무단에 쓴다든지 해서 좀 강제력을 둬야지 이게 실행력이 좀 뛰어난데요. 그렇죠. 이 부분을 뭐 법적으로 완벽하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도 통과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러면 지금은 세입자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 부분이 이제 명료하게 지금 정부에서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지금 발표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정부에서 그런 뭐 세입자나 그런 부분에 어떤 불편함을 미리 예측해서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그거를 이제 첨부하게끔 서류에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 제도가 효과를 좀 보겠죠. 아니면은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불편하고 예. 또 서로 뭐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그걸 또 안 쳐다보고 또 계약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정부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을 뭐 그 대출 폭을 줄이는 것도 그 정부 대책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150% 공시 가격이 150%였거든요. 공시 가격의 그동안은. 150%. 예. 네, 근데 지금 140%로 지금 줄였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현재 뭐 시청자분들도 지금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예. 보통 단독 빌라들이 실제 시세 한 70% 수준이거든요. 네. 공시 가격이요. 그럼 150%가 되면 시세를 넘어가게 됩니다. 대출액이. 그렇죠. 네, 예. 70% 곱하기 150% 하면은 100이 넘지 않습니까? 예. 105%가 되거든요. 예.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140% 줄이겠다고 한 건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경매가 만약에 들어갔을 때 보면 시세보다 한 20% 좀 낮게 지금 매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춘다라면 공시가격의 한도를 예. 대출의 한도를 140%가 아니라 한 110이나 100%로 해야 경매가 예. 문제가 터졌을 때도 예.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폭이 없거나 적게 되겠죠. 예. 그 부분은 좀 정부가 좀 강력하게 해야지 대출이익이 은행만 이익이거든요. 사고가 터지면 은행이 대출 행위를 중간에서 전개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은행은 이자 수익은 가져가지만 예.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도 의무를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위험을.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아무 책임도 안 진다고요? 그럼 은행이 아무 네. 피해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네, 이익만 취하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을 중간에서 해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서줍니다. 전세 대출금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 갚아주는 거로. 그러면 피해는 국민의 세금인 돈으로 피해를 메꿔주고 은행은 전혀 뭐 피해 보는 게 없고 세입자도 힘들고 이런 부분부터 원칙적인 근본적인 부분을 손을 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빠진 게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참 그 황당한 허점이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예. 피해 전세 세입자들을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네, 맞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예. 그냥 암에다가 반창고를 부르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붙이는 거밖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지금 세입자들도 집을 구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좀 가장 염두에 두고 집을 봐야 될까요? 일단 2030 세대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2030 세대들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조금 보호해주는 조항들을 갖다 강력하게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협조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제 보증보험 사고가 났을 때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그 보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책임성을 좀 물려주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부동산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청년층들한테는 고지를 하게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하나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럼 뭐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땐 기성세대분들은 조금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덜 할 거고 2030 세대들은 상당히 취약하니까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네요. 뭐 아무래도 좀 2030 이 세대의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데 좀 그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걸 책임지고 중개를 해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겨도 공인중개사는 아무 책임도 안 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같이 뭐 짜고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한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마다 그 왜 증서들이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 액자로. 네, 공제증. 네, 맞습니다. 공제증서. 근데 그겁니다. 근데 그걸로도 뭐 저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게 전혀 있어도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현재 아니라고요? 법상에는 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공인중개사가 이제 그 건축업자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짜고서 네. 사기 행위를 했을 때는 뭐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뭐 전세나 뭐 이런 걸 중개할 수 있도록 뭐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뭐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청년이 우리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예. 정부가 좀 국가가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